오늘 아침 물어봤어요. 지난 시기는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펀드 유형까지는 했다 그러네요. 펀드 유형까지는 했고 그 이후 시간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게 되면 우리가 펀드 여러분이 뭘 추천해 드립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AB 미국 프로스타 그 뒤에 숫자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AC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P 정도만 기억하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P라고 하는 것은 연금을 얘기하는 거고 E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A는 선취, B가 후취, 시간이 전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수수료 떼내는 것. 근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수수료 자체는 C가 좀 적죠. C가 적은데 이상하게도 수익률은 A가 높아요. 같은 펀드인데 그런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시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실은 그 수익률 차이가 의미 있을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A를 하시면, 1년을 딱 했을 때 A에 대한 수수료와 C에 대한 수수료는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1년 2개월을 하면, A는 2년치 수수료를 낸 거고, C는 1년 2개월치 수수료만 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거 외에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ETF, 여러분 기억나는 ETF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타이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또는 코덱스, 이게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그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핸드폰의 브랜드가 갤럭시, 옛날 브랜드는 애니콜 그랬었잖아요. 그것처럼 코덱스나 타이거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러면 코덱스는 어디 브랜드입니까? 예, 삼성자산운용의 브랜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는 전부 다 코덱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코덱스 그러면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것. 타이거는요? 맞아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ETF 브랜드입니다. 그럼 ETF가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근데 이 지수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지수 누가 만든 겁니까? 지수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지수는 대부분이요, 운용사가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거래소에서 대표적인 지수가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뭐죠? 우리나라 거. 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뭐 그 정도가 있죠. 그런데 S&P 500 들어보셨나요? 네. 당연히 들어봤죠. 못 들어봤을 리가 없죠. S&P 500이 왜 S&P 500입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500개 회사의 평균 수치, 그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면 뭐 VOO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죠.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ETF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써 있는 것들이 대부분 ETF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 티커명이라고, 티커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정식 명칭이 있고 줄여서 부르는 명칭들이 있거든요. 그걸 티커라고 불러요. 티커의 부분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지금 그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미팅 시간에 ETF를 할 때 그 티커명을 가지고 이런 ETF들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판매가 된다. 그리고 사실 가입들이 굉장히 높아요. 가입률도 높고, 듣다 보면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거기에다가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덱스를 추종한다 또는 코스피를 추종한다, S&P 500을 추종한다 그랬을 때 그거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정상적인데, 그거의 두 배,
그거에 3배 줄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X라고 표시하는데요. X3 그러면 3배를 주는 거. 그럼 떨어질 때도 3배네. X2 그러면 올라갈 때 2배 주는 거, 떨어질 때 2배로 떨어지는 거. X5 그러면 올라갈 때 5배 주는 거, 떨어질 때 5배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붙거든요. 여기에 티크넘들이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그 중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서 운영하다가 폐지가 돼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운영이 너무너무 잘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지수 관련된 ETF 중에서 야 이거는 하는 게 뭐 펀드보다 이게 나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것도 펀드긴 하십니다만 이러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고객들한테 상담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긴 한데 실제로는 여러분 자산 늘리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ETF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 인덱스 펀드를 추천을 좀 했었어요.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해라. 본인들이 할 때도 인덱스 펀드에서 추종해라. 인덱스 펀드가 가장 수수료도 낮고 성과 낸다. 이렇게 그 워렌 버핏이 계속 주장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ETF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덱스 펀드라기보다는 근데 인덱스 펀드와 ETF는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요.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 보통 펀드들이 주식형 펀드들은 1에서 3%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상 1% 이하가 주로 발생하는 펀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그렇게 써있네요. 보시면 액티브 펀드처럼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운영 보수가 저렴하다 이렇게 써있죠. 맞네요. 바로 그 말이 교과서에 써있네요. 자, 그래서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뭐 코덱스 타이거 이름으로 ETF 발행하는 게 많았다. 시장 대표 지수를 복제해서 추종하는 게 많았다.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지수들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지수에 투자를 한다. 금값에 연동되는 ETF, 선물에 연동되는 ETF, 옵션에 연동되는 ETF, 지수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지수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운용되게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면 ETN이라는 것도 하나 또 나오네요. ETF 말고요. ETN. 네. 보시면 요거는요 파생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상장이 됐다? 그 주식이네. 그죠? 맞아요.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ETF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코덱스, 코스피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런 게 실제로 주식처럼 판매가 돼요. 주식처럼 한 자, 두 자, 세 자,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아무 때나도 팔 수도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지수를 수용하는 펀드니까 역시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좀 자유롭지만 그 ETN은 그거를 주식처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의사항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ETF라고 하는 원성술이 있다. 그렇다. 보수지와 보루가 상이하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추적 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게 뭐냐면 ETF라는 것 자체가 지수를 수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걸 추종하는데 이상하게 움직여. 그건 추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추종한다고 말을 해놨지만 변수들을 끼워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스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좀 이상한 그 ETF들이 시장에 존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상폐되는 ETF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말이 뜨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레버리지란 말이 나와요.
레버리지는 뭐 대출할 때 쓰는 용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른 의미로 써요. 여기에서는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요, 그 곱하기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X2, X3, X5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것들인 거고요. 인버스는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X2 그러면 한 배 올라갈 때 두 배 올라간다. 대신에 떨어질 때 두 배 떨어진다. 그게 레버리지고요. 인버스는 반대로 올라갈 때 떨어진다. 떨어질 때 올라가고. 그게 인버스. 그래서 인버스 하면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인버스에도 곱하기 2가 있고 곱하기 3이 있고 곱하기 5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곱하기 2 그러면 한 배 올라갈 때 한 배 떨어지는 거예요. 두 배 올라갈 때 한 배 올라갈 때 두 배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이 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이럴 때는 레버리지를 운영하겠죠. 근데 시장 자체가 떨어질 것 같다. 그때 인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왜? 거꾸로 가는 거니까. 떨어져야 돈을 벌어. 그게 인버스. 올라갈 때 같이 돈 벌어. 그러면 레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거나 원자재 ETF는 환율 위험을 배제하고 있다. 그건 맞는 얘기겠죠, 당연히. 어차피 펀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부동산 펀드를 우리가 리치라고 부른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개발하고 매매하고 임대 수익 이거를 거두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허니 팀장님, 상동사거리에 세이브존 있죠? 가보셨나요? 네. 가서 뭐 하셨어요? 쇼핑. 리세이브존이 이 리츠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츠 상품 중에 이 세이브존에 투자하는 리츠가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리츠도 이제 상장돼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상장된 거니까 주식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이브존에 투자되는 리츠는 어떤 거냐면, 세이브존은 예를 들어 1,000억에 샀어요. 1,000억을 샀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관리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차익 발생할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갖고 있으면서 누구한텐가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을 때가 있겠죠. 이거를 수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존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대 수익은 전부 다 우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배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흔히 말하는 큰 건물을 사들이는 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건물의 일정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는 가능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리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투자를 할 때 이 세일 빌딩 5층짜리 이 빌딩 얼마나 할까? 한 100억 할까? 난 100억은 없는데 그럼 한 층만 내가 가져가 사볼까? 이러는 거. 그런 게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져갔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당연히 서로 나눠가는 거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도 나눠가게 되는 거죠. 그 나눠가는 거를 우리가 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의사항. 예금자 보호대상 아니다. 당연하죠. 예금자 보호대상은 예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펀드 투자 시에도 투자 대상의 분산. 이건 맞는 말입니다. 펀드 자체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가요? 펀드라는 게 하나의 종목에 투자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미 분산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더 넓게 분산시켜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장주에 투자되는 펀드가 있고요. 가치주에 투자되는 펀드가 있고요. 배당주에 투자되는 펀드가 있다.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가 같은 궤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경기가 상승이면서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건 어떤 걸까요? 올라갈 때는 사실은요, 가치주가 제일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성장주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떨어질 땐 또 반대예요. 떨어질 땐 가장 떨어질 때 좋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밀접한 상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밀접한 상품 중에서 맥드라이프의 변액보험 보면 거기 가치주 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주 펀드도 있고요, 배당주 펀드가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순서가 달라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배당주가 항상 뒤에 와요. 왜 그럴까요? 사실 배당주라고 하는 건, 배당주 안에는 가치주도 있고요, 배당주 안에는 성장주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결국에는 돈을 돌려주는 거가 배당주잖아요. 배당을 해주는 게 배당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품들은 통상 언제 살까요? 배당락이 일어나기 전에 사죠. 보통 배당락이 12월 말이다 라고 하게 되면, 배당주 펀드들을 주로 구매하기 시작하는, 매입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하반기가 될 거예요. 상반기 때는 배당을 대부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반기 때 7, 8월, 9월, 10월 달에 사는 금액이니까 사는 세력이 그때 몰리게 돼 있다고요. 그때 몰리니까 그때 시점에서 사는 세력이 커지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나는 전체적으로 수익을 다 내고 싶어. 떨어질 때도 순서대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순서대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걸 다 사버리면 어떨까? 그럼 올라갈 때 골고루 올라가겠지? 물론 떨어질 때는 골고루 떨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ETF처럼 또는 인덱스 펀드처럼 지수 자체를 연동시켜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지수도요, 대한민국 지수에만 연동시킬까요? 미국 지수는 연동하면 안 되나? 아니, 유럽 거에 대해서는, 현물에 대해서는 그런 분산이 더 돼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펀드 자체가 분산되어 있는 거지만, 이걸 더 넓게 분산시킬 수 있는 건 여러 개의 펀드를 구매하는 거다. 근데 가끔가다 고객들 보면 재밌는 분들이 계세요. 재밌는 투자.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를 샀어요. A라고 하는 펀드. 그 다음에 좋다고 해서 B라고 하는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를 샀어요. 좀 이따 C라고 하는 S&P 500에 대한 펀드를 샀어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표준 편차라는 게, 똑같은 투자 S&P 500을 추종하는데 어떤 펀드는 수익률이 여기가 있고 어떤 펀드는 여기가 있어요. 근데 오래 가잖아요. 이것이 중간선에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벌어져 있는 거 보시면 결국엔 지수를 추정하는 거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 있는 S&P 500이나 삼성자산운에서 운영하는 S&P 500이나 한투에서 운영하는 S&P 500이나 대신에서 운영하는 S&P 500이나 사실은 비슷하게 그 지수 추정하는 건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될지 이 정도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근데 그 차이도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로 이렇게 미래에셋 거 S&P 500, 삼성 거 S&P 500이 아니라 하나로 묶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할 때 펀드 수가, 가질 수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하기 편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몇 개 펀드로 묶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관리하기 편하고 고객들도 관리하기가 편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 나왔네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 적립식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 자,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다시 기억해 볼까요? 왜 적립식 투자 방식이 수익을 내는 걸까요? 그에 대해서 공유 중지를 하고, 여러분이 예전에 다 배우셨던 거니까 기억을 더듬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사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가가 그대로 1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익일까요? 본전일까요? 손해일까요? 이건 당연히 손해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요,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회 비용을 상실했다. 투자 기회 비용을 상실했다. 이런 것 때문에 손실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없고 물가도 하나도 안 올랐고 예금 이율 금리도 제로다. 이러면 본전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1억에서 1억이 되는 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걸 나누어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사게 되면 계산하기 편하게 내가 400만 원을 가지고 이때 100만 원 나눠서 이때 100만 원, 이때 100만 원, 이때 1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할게요. 이 400만 원 한꺼번에 투자해서 여기서 400대 있으면 그대로일 텐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실은 알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가정하자라는 거죠. 가정을 해서 이때도 100만 원을 사는데 한 주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몇 주를 살 수 있냐면 100주를 살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때도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올렸냐면 이게 15,000원이 되고 여기 떨어졌을 땐 5,00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몇 개 산 겁니까? 15,000원짜리를 1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66.66666 이렇게 나올 겁니다. 66주 정도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때 한 주에 10,000원이니까 당연히 100주를 삽니다. 그렇죠? 이때 몇 주 삽니까? 5,000원 됐어요? 200주. 그렇죠? 200주죠, 200주. 자, 합이 몇 주예요? 466주. 내가 한꺼번에 샀으면 400주를 샀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니까 나는 466주를 샀네. 이때 가격은 그대로 얼마? 한 주에 10,000원. 그러면 466 나누기 400 하게 되면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죠. 계산기. 18.97이에요? 18.97이 됩니다. 466 나누기 400. 네. 요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 16.5. 진짜 16.5?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한 게 아니지만. 네. 16.5. 좋습니다. 한꺼번에 샀으면 그냥 수익률 제로. 나눠 샀더니 16.5%. 이게 나오는 게 에버리지 이펙트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가격이 10,000원이 아니고요. 9,000원으로 줄였어요. 그럼 곱하기 0.9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 4.5. 이 정도 나올걸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샀는데 그대로 갔으면 한 16% 정도 수익 나는 거고. 아니 근데 마지막에 한꺼번에 파는 그 시점에 한 10% 정도 떨어졌어. 한꺼번에 샀으면 10%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자기는 나는 한 4.5 정도 수익이 나더라. 물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건 만약에 출렁거려 주기만 하면 무조건 같은 가격이 됐을 때 이익들을 보는 거고 약간 떨어지더라도 10% 15%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고 우상향하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를 갖고 나온 상품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적립식 펀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험에서 많이 하는 변액보험. 이런 것들이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평균 분할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임팩트 있는 좀 얘기거든요. 하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무언가 설명을 빠뜨리게 되면 고객들은 거기에서 클레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이거는 꼭 설명해야지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넷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 수익률을 창조할 때 과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최근에 이제 세미나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퇴직연금 운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퇴직연금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할 때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무조건 자산운용사 들어가십시오. 현재 거래하시는 증권사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권사 들어가서 뭘 할까? 펀드 검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펀드 검색? 그러면 여기서 제가 특정 펀드를 검색해 드릴까요? 검색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검색 용어는 지역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검색에 들어간 미국을 검색하세요. 차이나 검색하세요. 코리아 검색하세요. 유럽 검색하세요. 베트남 검색하세요. 인디아 검색하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를 미국 검색하면 미국에 대한 펀드들이 쭉 뜰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미국 관련된 게 여러 개가 쭉 뜰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나오는 게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죠. 보통 대부분의 그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수익률은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5년 수익률, 누적 수익률, 연초 수익률. 이건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간은 1개월, 3개월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런지 기억하세요? 예. 최근의 경향, 지금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1개월 수익률과 3개월 수익률을 보고 이것이 플러스일 때 그때는 투자하셔도 좋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 될 때는 잠깐 보류하셔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다. 둘 다 마이너스일 경우엔 지금 시장 가라앉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서는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연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년 수익률이나 3년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예전에 수익률 잘 냈구나. 3년 수익률 37%, 뭐 5년 수익률 70%, 뭐 과거 수익률이 과거의 수익을 잘 냈다. 그런데 지금도 잘하느냐 보려면 최근 수익률을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최근 수익률도 과거 수익률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보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땐 혼조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혼조가 되고 있으니까 투자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투자되어 있으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그 클로징 할 때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클로징을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지침서를 할 때 자산관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한 5가지 원칙을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5가지 원칙 중에 제일 마지막 원칙이 뭐냐면 이 관리예요, 관리. 왜 그러냐면 시장은 늘 변합니다. 그럼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수익률이 엉망이 될지, 서프라임 무기준이 터져서 엉망이 될지, 중개에서 부동산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전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갑자기 북한이 전쟁은 이제 두 국가 한다 그러더니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박살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이거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현업에 충실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들은 또 가능하니까 보셔야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와서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1년 안에 특정한 변화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다. 그때만큼은 반드시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거든요. 그래,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당신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나와 있네요. 개별 주식과 다양한 인덱스 추종 금융성, 개별 주식, ETF,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 특정 인덱스 들이푼다. 그죠?
유동성 낮은 레버리지 가능 불가. 재밌네요. 여기 보면 인덱스 펀드와 ETF의 차이가 뭡니까? 요거네요, 요거. 그죠? 요거. 여기서 레버리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차이. 이게 들어가면 분산 투자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파생 상품 들어갈게요. 이 파생 상품은요, 뭘 가지고 파생 상품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파생 상품. 뭘 가지고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게. 읽어볼까요? 그대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 그럼 기초자산이 뭐냐? 이걸 봐야 되겠네요.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이란 말 자체는 어디서부터 뻗어나온 것, 어디서부터 뛰쳐나온 것, 어디서부터 갈라져 나온 것, 그걸 파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언어적으로까지는. 그러니까 무언가에서부터 빠져나온 것이네, 무언가로부터 연결돼서 삐져나온 것이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외화 같은 금융상품, 금이나 은 같은 현물, 원자재 같은 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거래된다. 선물이나 옵션, 선물이 뭡니까? 네, 먼저 선자거든요. 미리 지르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거, 우리 일반적인 거래, 주식 거래에서 말고요. 대표적으로 이 선물 거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농작물입니다. 밭대기. 밭대기가 선물입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딱 짓는데 수박은 여름에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 파종을 할 때 이 밭 전체는 얼마에? 이 나이에서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지금 얼마 줄게. 그 농사가 잘 되던 안 되던 그 가격이에요. 이게 선물인 겁니다. 이게 밭대기라는 거. 그래서 선물은 쉽게 생각해서 밭대기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가 있겠네요? 여기서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날씨가 좋을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그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후덥지근해서 다 썩어버릴지 안 썩어버릴지 모르니까 정말 썩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선물 투자한 게, 밭대기 한 게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황이 너무 좋아. 그럼 밭대기 한 게 성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 투자를 할 때는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작황이 좋을 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과 작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에 적정선을 사게 되죠. 그래서 실제 보통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에 사게 돼 있어요.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가만히 보세요. 작황이 안 좋았어요. 작황이 안 좋았으면 수박이 가격은, 한 통당 수박이 가격은 비싸집니다. 작황이 좋았어요. 풍년이에요. 수박 한 통의 가격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선물도 똑같아요. 선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샀지만 이게 수익이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될지, 금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격들이 급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샀을 때는요, 보통 시기를 정해놓긴 합니다. 시기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시기 가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시기를 정해놓지 않은 선물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안 좋아, 내가 선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유 가격이 너무 평화할 시기가 지속이 돼가지고 겨울도 따뜻하고 원유 가격이 가라앉아 버렸네. 그러면 버티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쟁 터질 때까지? 아니요. 전쟁이 터질 바람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을, 가격이 안 좋을 땐 산유국들이 어떻게 해요? 원유 생산량을 줄여요. 그래서 가격을 다시 올리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 이게 되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크게 네 가지 보시죠. 장내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 이런 게 있는데요. 장내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 풋 옵션, 콜 옵션 얘기하는 게 있고요. 여기 선도 스왑, 스왑이란 말은 뭐죠? 교환하는 거, 교체하는 거. 그래서 그 바깥에 서 있는 주식을, 장외 주식을 장내 주식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B라는 주식과 교체를 하거나, 뭐 그런 형태의 상품들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그 뒤쪽에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는 이런 파생 상품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파생 상품들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요, 대박 나려고. 첫 번째는 아닙니다. 대박 나려고. 우리 실제로는 옵션 거래나 선물 거래에서는 투자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요, 리스크 해치 하려고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밭대기를 하는 이유는요, 올해 그 굉장히 수박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2024년 수박 열풍이 불었거든. 대부분의 뭐 커피숍에서 수박 주스가 엄청 팔렸어. 그런데 2025년도 그렇지 않을까? 2025년에도 수박 열풍이 불지 않을까? 그러면 수박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는데 미리 내가 수박 농사 짓는 데 가서 돈 필요할 테니까 미리 밭대기를 하는 게 어때? 이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 리스크 해치하려는 거예요? 수박 가격이 비싸질 거야. 수박 가격이 또 불타오를 테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수박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겠지? 이거를 리스크 해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파생 상품은 우리가 대박 날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리스크 해치가 더 큰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의 파생 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가격 변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는, 해지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을 가격 변동 예상하고 레버지를 이용하는 투기적 목적으로 더 활용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자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투기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는 리스크 해치가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계약. 거래 당사자인 선물 매도자와 선물 매입자가 미리 일정 시점, 써있죠. 일정 시점에 이거를 지금 약정하는 가격으로 사기로 미리 계약해 놓는 거, 밭대기 하는 거.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미리 가격을 결정해 놓는다. 그렇죠. 근데 파는 건 언제라고요? 미래라고요.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미리 내가 샀어, 그거 라고. 자, 고객님이 조금 전에 여기는 그 예를 밀로 들었는데 제가 수박으로 바꿔서 말씀드린 거고요. 선물 거래의 개념, 선물 매입, 선물 매도 등등 리스크 해지 같은 얘기고요. 네, 선물 시장의 유도성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선물 계약의 종류, 선물의 종류가 초기에는 농산물, 축산물 한정돼 있으나 임산물, 비철, 금속, 비금속, 에너지 등등 금융 선물, 금리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채권, 주식 등등 있다. 통화까지도 있다. 그래서 96년 5월에 코스피 200 선물이 96년에 시작이 됐군요. 네. 코스피 200 선물, 등등 있다. 한두 선물 있다. 선물 매입, 선물 매도 이거는 뜨겠습니다. 자, 옵션 잠깐 볼까요? 오늘은 옵션까지만 할게요. 옵션이 뭡니까? 옵션 하면 제일 먼저 일반인들이 떠오르는 건 뭘까요? 그쵸, 자동차 옵션. 맞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옵션. 무언가 원래 붙어 있지 않은 건데 별도로 붙은 거. 보험사에서는 이 옵션을 뭐라고 그럽니까? 특약이라는 게 뭡니까? 특약이라고 하는 건 의무 특약도 있고요. 의무 특약이 아닌 것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특약의 목적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나 제도적으로 무언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 그걸 특약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거랑 별개예요. 별개인데 무언가 혜택을 더 주기 위한 것, 이거나 아니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거나. 아까 제가 대표적인 게 풋옵션, 콜옵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제때에 사야 되지만 밀어내기를 하거나 빨아들이기를 하거나 그런 거 풋옵션, 콜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밀어낼 거냐, 빨아들일 거냐, 끌어당길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일정 시점, 또 장래 일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까 대부분 선물 옵션 얘기할 때 시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특정한 시점 또는 특정한 시점 이내에 안쪽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 시점이 지나가면 옵션은 못해. 요 기간까지만 가능해. 그런 거. 그 기간까지만 가능. 예를 들면 우리가 특약을 할 때 100세 만기야, 90세 만기야. 그러면 90세까지만 이 특약이 유효해. 8세 만기야. 그럼 80세까지만 유효해. 20년 만기, 20년까지만 유효해.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기간까지는 유효한 그런 형태의 상품. 그래서 이거는 계약이군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으면 계약이 아니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하거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해야만 계약이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의 기능, 투자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것만 봅시다. 콜옵션과 풋옵션만 봅시다. 자, 콜이란 게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콜할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콜할게요. 없습니다. 콜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오는 택시를 우리는 콜택시라고 불러요. 그죠? 맞아요. 불러서 오는 거예요. 콜은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콜 옵션 했을 때 매도자가 선택한 거에 선택 행사에 응해서 기초자산을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 매수자가 뭘 해요? 선택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은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원에 그 사과 하나를 사기로 했어. 하는 계약을 맺자. 그런데 이거 아무 때나 내가 사도 되는데 아무 때나 하면 안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안에는 살게. 한 달 안에는 살게. 그리고 한 달 안에 내가 아무 때나 나 100원에 줘 그러면 당신 나한테 100원에 팔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사과 가격이 갑자기 200원으로 뛰었네? 나 100원에 줘. 원래 그렇게 우리 약속했잖아. 그게 바로 선택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200원인데 100원에 줘야 된다고? 안 주면 안 주고 싶은데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이 줘야지 하고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콜은 이제 당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풋은요, 밀어내는 거. 그죠? 밀어내는 거 뭐냐면 내보내겠다. 이 가격에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스톡 옵션.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런 거래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주로 하진 않습니다만 보통 투자자들이 주로 하진 않아요. 투자자들이 주장하지만 자산운용사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나 이런 거 볼 때 실제로 장외거래에서 상장되어 있는 것들도 장외거래가 되죠. 장외거래할 때는 이런 계약들을 많이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슨 뭐 제약회사 하나가 뭐 인수합병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한참 주가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 주로 이런 거래들을 체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당신의 100개 사가 돼줄게. 100개 사가 돼주는데 당신의 가격을 얼마에 팔아. 뭐 이런 얘기.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뭐 비상장 주식을
우리가 살 기회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얼마 가격에 미리 넘겨. 그 상장 시에는 우리가 얼마를 미리 받을 거야. 뭐 이런 계약들을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익구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거냐면 장내 상품에 대한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외에 대한 파생 상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텐데요. 수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장외 상품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